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7개 시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기후위기 대응 그린리드 TF가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그 도시 지역,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등 이렇게 도시 지역의 광역시에서 다 지금 그린리딜 또는 탄소 중립 그 특별 조직들이 갖춰져 있고요.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탄소 중립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민관뿐만 아니라 아리배 기업 광주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좀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NDC를 어떻게 각 광역지자체 정책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시고 어떤 걸 참고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자리는 사실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또 이른 아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또 강사님들한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리 도시건축의 추소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연구랑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건물 부분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랑 먼저 이제 발표되었던 서울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나누어져 있고, A안은 이제 총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는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안은 이제 다른 기술들을 사용해서 상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높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볼 때 외부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는 감축분을 좀 더 높게 잡았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줄여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외부 탄소 감축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대한민국 서울시 모두 40% 정도가 됩니다. 건물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국내 건물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24.6%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전력이나 지역 난방 같이 간접 전환 부분에 잡힌 배출량까지 포함을 해서 179.20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직접 배출이 한 52.100만 톤 정도 됩니다. 직접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를 직접 태운다거나 뭐 연탄이나 석유, 등유 보일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실상 직접 배출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수요를 줄이는 것이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부분은 사실은 연료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전력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부분의 목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100%,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100%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유원회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금과는 달라진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연료 부분이 전력화로 바뀌면서 동시에 이제 전력망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 관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생애주기 배출 관리 이런 것들이 건물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부분들입니다. 효율 향상뿐 아니라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동시에 서울시 같은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의미를 보면 사실 우리가 건물이 전체적으로 한 700만 동 이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2050년까지 전체적으로 100% 전환한다. 왠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2030년까지 30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3분의 2, 이 중에 뭐 군부대나 이런 것들 빼서 한 500만 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150만 동 이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10년 안에 과연 150만 동을 전환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공공건축 리모델링도 하고 제로에너지도 짓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공공건축을 하는 거 10개, 20개 하는 것도 되게 버거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년까지의 목표는 이제 지휘비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에 많은 양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30년까지는 그거보다는 작게 전부 다 적용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물의 양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30년의 목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기 감축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국가는 지자체는 개별 건물에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감축 목표들을 할당해서 그 안에서 다시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건물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과 달리 이제 탄소 예산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성능을 개선하면, 그러니까 건물은 성능이 정해지면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배출 강도로 계속 배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개선을 해놓으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이 매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비 전환이 2050년에 우리가 갑자기 100% 딱 전환을 한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전환을 해야 누적 감축량의 그 개념이 사실은 탄소 예산의 개념이거든요. 1.5도씨 시나리오를 보면 한 지금 7,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5도씨가 가는데 실제로 6차 보고서는 30년에서 40년 사이에 1.5도씨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개선을 해서 해마다 감축되는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누적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 건물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가장 쉬운 방법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축 건축물 강화로 우리가 충분히 그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까? 그전처럼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 건축물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물 재고의 약 80%가 단열 성능이 안 좋습니다. 단열 기준이 강화된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나라는 단열이라는 게 건축법에 들어온 게 1980년에 석유 파동이 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석유 가격이 다시 낮아지니까 1980년부터 2000년이 될 때까지 단열 기준이 한 번도 강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지어진 20년의 간극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의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단열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늘어난 단열재의 두께는 1.5c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대부분 단열 성능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대부분 전체 건물의 한 80%를 차지하는 데다가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의 건축물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이 더 강화돼서 그 전에 이제 25년, 30년이었던 것 중에 23년에 공공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서울시는 이미 500제곱미터 이상 5등급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4등급, 30년에 3등급까지 강화될 예정이고, 민간도 25년부터 이제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의 강화 적용을 받게 되지만 30년이 돼도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전체의 미만의 건축물이 약 86%입니다. 그러니까 딱 15% 정도만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둘러봐서 한 5층 미만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런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건축물이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성능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거고요. 좋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이제 19년 전체로 봤을 때 10년대에 그러면 건축된 건축물의 비중을 보면은 동수 기준으로 한 17.4%, 연면적으로 25.4%입니다. 신축 건축물이 계속 강화되면 2050년에 과연 건축물이 다 새 건물로 대체될 것인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1층짜리 건물을 헐어서 1층짜리로 다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면적이 최소 10배 이상 증가하고요. 성능이 좋아졌어도 총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밑에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확대해 둔 거고요. 이제 전체 건축물 중에서 멸실 건축물 대비 이제 신축 건축물의 그 비중이 이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도 한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향상해도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축 건축물에 아무리 이제 강화를 해도 이것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제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이라는 게 진짜로 제로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100% 제로에너지 전환은 이제 100% 자립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20% 자립률에, 그러니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건축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지금 지입이 5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그냥 노후 건축물인 거죠. 30년 된 노후 건축물이고 이미 성능 저하도 많이 이루어졌을 뿐더러 100%까지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축 건축물을 통해서 가는 걸로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관리해서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서울에 약속을 하면서 14년, 15년쯤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방도일이 그때 이제 되게 온화한 날씨가 지속됐고 여름도 별로 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제 혹한이 오고 혹서가 오고 폭염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계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이런 전열,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지금 저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쓰는 것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냉난방 에너지, 그래 뭐 조명, 극한 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있어야 전력망도 안정돼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후변화는 온도를 온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상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은 모두 수증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오고 더우면 굉장히 덥고 추운 데는 더운 곳이 덥다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데는 훨씬 더 추워집니다. 그런 극단적인 기상현상 때문에도 온실가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이 배출량도 조절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성능이 낮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45%, 그 다음에 25년 이상,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8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정 부분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업과 공공건축물이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총량이 많아졌습니다. 공공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건축물, 신축 공공건축물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소비가 증가해서 간접 배출량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력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로 커버하고 수요를 관리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점적인 과제가 됩니다. 사실은 중요한 과제들이 국토부보다도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반면에 이거를 수립을 했다고 이 정책이 다 실행이 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행돼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작동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지휘비를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사실은 국토부의 기준보다 더 빠르게 올해부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5등급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물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큰 건물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큰 건물들은 설계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시공하는데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성되면은 이미 2025년이 넘습니다. 그럼 2025년에 이제 새로운 더 강화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작은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실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큰 건축물, 그 공공건축물 좀 덜하지만 규모가 클수록 서울시는 고밀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고밀의 건물은 지입이 1등급 가지지 대지 내에서 실현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이 됩니다. 실제 작년에 이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그 사업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했던 것들 중에서는 100% 자립이 아니라 150% 자립이 되게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세장골도 그렇고 지금 그 노원에 있는 경로당 하나도 둘 다 1등급, 지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공공건축물들까지,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모든 공공건축물로 지입이 의무를 확대하고 최소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2+ 이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1, 2+ 이상, 3+가 최고거든요. 2+ 이상을 받으란 얘기는 효율을 일단은 최대한 높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최대한 높아진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자립률을 만드는 겁니다. 효율이 나쁜 건축물에 태양광을 붙여서 자립률 100%를 만든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효율을 낮추면 그 다음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연결을 통해서 추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은 이제 건물을 짓는 동안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추후에 할 수 있고 추후에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단열재를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면 건물에 있는 외장을 다 떼어내고 다시 붙여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반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 놓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비용을 마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형 뱀스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지입이 인증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률, 생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뱀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 관리 시스템이 되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1, 2억 정도가 전체 공사비에서 얼마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지입이 인증을 받으려면 저게 한 거의 6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경로당 공사비가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를 저기다 쓰는데 그 정도 돈이면 경로당에는 창호를 다 바꾼다든지 단열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뱀스를 도입하는 것이 작은 건물일수록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에서 클라우드 뱀스를 만들어서 거기랑 연결을 하면 초기 투자비는 많지만 모든 공공건축물을 다 관리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지입이 설계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튀는 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장난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5등급으로 설계를 하지만 추후에 1등급을 해서 추가로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 때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구조나 이런 기준들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거나 방수 같은 문제들 때문에 옥상이 추후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설계를 해두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1등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을 추후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를 또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3가지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 분양주택에도 지입이 선행 도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국토부 기준보다 한 1년 정도만 앞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근데 이제 공공임대 분양주택을 누가 사용을 할 것인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에너지 복지, 에너지 가격 문제, 그다음에 기후 적응력,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렇게 이제 건강상으로도 취약한 분들, 기후 위기에 더 그런 온열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한 분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제로에너지 등급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목표를 더 빨리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그 24년에 지입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에너지 자립률을 나중에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향후 전력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전력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취사 부분입니다. 취사를 지금은 도시가스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인덕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도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니 태양광은 이제 지금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니 태양광은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광은 전력망으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면에 미니 태양광은 직접 부하를 떨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덕션이 늘어날 때마다, 냉장고가 늘어날 때마다 미니 태양광을 매치해 주면은 피크 부하 조절을 바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낮 시간에 사용이 되고 직접적으로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력망 불안 문제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규모의 미니 태양광들이 각 임대주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게 실제 전력망에서는 그 안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부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같이 제공이 되는 것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년부터 이제 서울시가 노후 공공건축물의 지입이 전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한 20, 30년만 지나면 건축물을 팔고 재건축하고 새로 지으면 내가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사실 상당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건물 부분에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에 페인트만 칠해졌어도 건물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건물이 다 망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단돈 한 푼을 쓰시기가 아까우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건물은 한 10년 내, 5년 내에 재개발될 거라고 생각해서 페인트 하나 안 칠하다 보니까 철근이 다 터질 때까지 이게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논의가 20년씩 진행되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 사이에 그 건물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도 지금 이제 많은 공공건축물이 필요한데 새로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서 폐기물도 적게 나오지만 총 들어가는 비용들이 줄게 되거든요. 일단 철거비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많은 가설이나 그 다음에 골조 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건물은, 공공건축물은 예산을 산정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주무부처에서 이 정도면 새로 짓는 게 더 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새로 지으시면 2배 이상,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산의 측면에서도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지가 않았어요. 국내에는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재에 대한 시장을 넓혀주는 것도 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민간건축물 리모델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산업 기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에는 시범 사업을 굉장히 큰 건물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큰 건물. 전시관 이런 데를 제로에너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인식하기를 저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살 곳,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지입이 전환 산업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건축물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주택이랑 가장 유사한 구조. 그래서 주택들도 그렇게 바뀔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들이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서 퍼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민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접근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기후 재난에 대한 대피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에 적용 가능한 리모델링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장골 건물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단장이 되면서 자립률이 155%까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예산은 한 3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서울시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목표가 에너지 절감률 20%입니다. 서울시 이 지휘비 전환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 플러스가 목표거든요. 2 플러스 등급 이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 봤을 때 사실은 비용은 당연히 20%만 절감하는 것이 들어가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딥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휘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이제 절감량이 60에서 8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이 더 많아서 투자 회수 기간은 오히려 이 딥 리모델링이 조금만 개선한 것보다 더 짧은 걸로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모든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까지 다 딥 리모델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작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여러 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이 이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신축 공사 대비 한 40%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지휘비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주무부처에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시에서 이 계획을 했는데 각 구에 있는 주무부처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자치구 경로당 담당자, 어린이집 담당자들은 사회복지직이에요. 건축물을 발주해 본 적도 없고 건축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면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건축직 공무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구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도입한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직에 계시던 분이 작년에 이제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0개가 넘어가니까 아예 어린 여성복지과로 여성 청소년과로 이제 부서가 이동해서 그분은 저 그린 리모델링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들이랑도 소통이 훨씬 더 잘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진행이 빠른 거죠. 반면에 이제 경로당 혼자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환경과 같은 데서 진행하시는 거는 이런 발주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딘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부에서는 이제 경로당에서 발주를 하면은 공공건축가에서 이걸들 관장에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이니까. 근데 공공건축가에서 그게 역량이 이제 안 되는 데들은 이런 것들 방치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진행이 더디고 그 사업의 완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건축물 지휘비 예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이거를 시에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다 부담을 했어요. 근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경로당 같은 경우 특히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열 교체가 아니라 뭐 인테리어, 뭐 냉장고 바꿔주고 이런 게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 이걸 시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구에서 매칭 예산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구 자체가 온실가스 로드맵이 없고 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구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공공의 지휘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로 장기적인 리모델링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 공공건축물을 2050년까지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연면적이 그 공공건축물 연면적의 3%가 리모델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 기준으로 어떤 걸 할까? 그다음에 어느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서울시는 지금 일부 공공건축물 진단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봐서 이제 어떤 사업을 먼저 적용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언제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안이 되고 있었는데 유럽도 그렇지만 모든 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건축물부터 할 것인지 번호가 들어져 있거든요. 베를린, 뭐 브란덴부르크 이런 데 가면은 시 계획 속에 1, 2, 3, 4, 5, 6, 7이 다 있어서 공무원이 어렵지 않게 이 건물, 이 다음엔 이거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혹은 2040년까지
모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H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지금은 리모델링보다는 사실은 고율 제품 교체 위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율 보일러나 뭐 LED, 절수형 수전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냉난방권 보장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랑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개별 임대주택이 50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건물 자체가 수명을 그렇게 길게 설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재건축이 꼭 필요한 건물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도 담고 그다음에 지입이 주택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 높일 수 있는 모델들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축이랑 기존 노후 건축물 지입이 전환을 할 때 이제 또 다른 한계가 민간 부분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많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 건물이 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고를 인지하는 교육 프로그램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공건축물 바꾸는 것도 힘든데 공공건축물 다 바꿔도 전체 건축물의 전국적으로 보면 한 5.6%,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한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열심히 바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지입이 전환 활성화 방안도 서울시 정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의무를 앞당겨서 실시하고 뭐 공공건축물 그런 게 있고 의무를 주고 큰 건물들에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취득세, 지방세 감면 등 확대를 이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존까지 가꿈주택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그 BRP 융자 제로금리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제 지입이 전환 확대 방안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사실은 이것만으로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민간에서 지입이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이제 틈새 시장이 지입이 신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좀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논의에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개인 자산에 대한 지원이다. 공공의 이제 재원을 그런 데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이거에 대한 반대 논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은 사회적인 목표고 모두가 공공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건물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기 건물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건물에 살고 있지 않거나 내가 내 건물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 85% 정도가 그런데요. 저층 건물의 50%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은 거의 다 임대입니다. 사옥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임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가 임대인데요. 나머지 아파트는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집합주택의 성질상 내가 외단열 하고 싶다고 단열할 수 없거든요. 모든 주민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할 때조차.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맨날 공동전기 줄이고 이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임대주택들, 모든 주택들의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 단열을 잘해서 그 기후 위기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그런 안전망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의 지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5제곱미터 이상의 국민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규모 이하의 집을 지을 때는 건물에서 부가세를 다 면제해 줍니다. 이거는 그 건축물의 공사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렇게 10%를 매일 감축하고 있었는데
왜 GEB에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가? 그 전에는 이제 공급량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했거든요.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의 적응력을 높인다는, 그래서 주거 환경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GEB 건축물에 대해서도 VAT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실제로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용적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5층 미만의 건물들은 보면은 용적률이 없어서 못 짓는 건물들이 아니거든요. 건폐율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근데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거는 사실은 도시 계획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축이 어려운 주택들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제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면 사실은 그 차량 수요 문제를 이제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부설 주차장 기준 완화해서 그냥은 지을 수 없지만 GEB로 지으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노후 건축물들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들도 고민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하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충분히 경제성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소형 건축물의 공사비 증가는 증가율이 높지만 총량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건축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랑 연동을 해야지 건물을 움직입니다. 건축에 대한 규제는 일단 지어진 건물을, 우리나라는 워낙 그 임의 사용이 만연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 하시면서 신고건인데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공공건축물들도 90% 이상의 임의 사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거래세, 종부세, 특히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어려운데 서울시는 지금 워낙 그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이제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그 어쨌든 GEB로 전환한다는 거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감면, GEB 취득세 감면은 그 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아닙니다. 그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을 감면해 주는데 원시 취득엔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물은 거래할 때 중과세를 받고 취득세가 더 높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감면이 이루어지면 GEB로 너도 나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취득할 때도 내는 세금이 준다는 것 때문에 더 인기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시장에서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사용자랑 의사결정권자, 이거를 바꿔야 되는, 투자하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8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의 아까 가꿈주택에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거는 너무 소수예요. 나머지 15%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85%는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저에너지 성능을 도입을 해서 임대를 하려면 무조건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GEB 건축물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혹은 GEB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성능 개선을 요만큼 했을 때, 창문을 바꿨을 때 이게 집을 팔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나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수용성은 사실 이 두 개가 해결되면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능 정보 공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이거를 대대적으로 에너지 평가서를 이제 만들어서 2015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이거를 의무화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이 되는 날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성능 정보 공개 제도로 바뀌어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정도였는데 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평가서가 공개되고 있어요. 정부 24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일부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150제곱미터 이상, 150세대 이상 그 공동주택,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등급으로 갈 때 이런 지원을 받아서 뭐만 하면은 이만큼 된다라는 것까지 또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약간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22년부터 의무화 대상 확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현행 에너지 평가서 제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과 같은 평가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평가서 한 장 만드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제 그런 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내에서도 반발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옆집은 1등급인데 우리 집은 1등급이 아니며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랜덤으로 분양하잖아요. 이 아파트를 호별로 다르게 하면은 꼭대기층은 중간층보다 성능이 나쁩니다. 그럼 우리 집은 나쁜 걸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 단위로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용량 등급을 줬는데 사용량 등급은 말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하면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면 D가 나오는 거고 평균보다 안 사용하면 A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한 식구고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밖에 안 자는 그런 집이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집은 창호도 다 교체하고 보일러도 다 교체했는데 한 6식구가 살면 당연히 더 나쁜 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집이 실제로 더 좋은지 나쁜지를 제공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동기부여 효과가 없습니다. 이 단지가 저 단지보다 좀 낫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우리 집이 이걸 고쳤을 때 내가 여기에 뭔가 더 자랑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로 반영될 수 있는 내가 내 투자한 것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적인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 아까 그런 부동산 그 정보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뿐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면 부동산 중개 포털이랑 연계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열은 마감하고 나면 알 수가 없지만 창호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대략적인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크가 있는 것들 이런 걸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건축물 대장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건 건축물 에너지 계약서의 EPI 점수라든지 각종 인증을 받은 건물이거든요. 이 인증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 한 동을 전체 떼보면 한두 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필요 없는 칸이 아니라 좀 더 필요한 칸, 사람들이 직접 여기 보일러라든지 이런 재원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기재사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이런 에너지 스타 테넌트 스페이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임대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스타를 받으면 이제 이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들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이라는 걸 보장을 해주는 거죠.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재원 정보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살 때도 우리는 이 안에 무슨 칩이 들어있는지 다 알거든요. 무슨 LCD를 쌓고 이런 걸 다 아는데 건물은 빌리는데도 1억이 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벽지를 뭘로 마감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2018년 4월 이후에 에너지 성능 증명서 상에 이제 F랑 G등급의 임대를 금지했어요. 가장 낮은 2등급. 이걸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서 보일러를 바꾸든지 창호를 바꾸든지 단열을 해서 2등급 이상이 돼야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20년부터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고쳐줘야지만 계속 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벌금이 16만 파운드 정도, 굉장히 높은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는 상업용 건물도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 이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30년까지 B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예요, 영국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임대 비중, 집합주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인한테 어떤 동력을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규제가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평가서가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변 이 시청 주변만 둘러보시더라도요. 상가들은 유리창, 알루미늄 그 창의 유리창 아직 한 장인 그런 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창에 창만 바꿔줘도 냉난방 부하가 굉장히 많이 줄 거고, 보일러 주택에 20년 넘은 보일러 임대하면서 계속 고쳐서 쓰라고 얘기하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보일러 20년 넘은 보일러 못 쓰게 하고 5등급 미만의 보일러 못 쓰게 하고 이런 정도만 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많이 빠른 시간에, 그 다음에 이런 건물들은 최저 성능이기 때문에 2등급 창호를 1등급 창호로 바꾸나 아까 말한 유리 한 장짜리를 1등급 창호로 바꾸나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량의 차이는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들이거든요. 이 건물이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줄인다는 것, 최저에너지 성능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그 임대인이라고 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서도 일부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ERS, 그 이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이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치기 힘든 곳에 대해서 먼저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거나 에너지 복지 요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외에도 여름철에 할인 예산이 거의 한 매년 3천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3년 하면은 거의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니 태양광으로 하면은 한 200만 개고 700기가와트시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1, 2등급 창호는 한 180만 개를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전기 요금은 할인해주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게 매몰 비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환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다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인 효과가 있어서 먼저 줄이고 나면 매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임대에 대한 규제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임대료 상승입니다. 독일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여러 번의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적 자금 지원이 임차인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할 수 없고, 주인도 어쨌든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되 이제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원래 건물의 개보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료 상승에 반영할 수 없고, 건물을 원래 관리해줄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으니까 이제 단열이라든지 태양광, 뭐 새로운 그런 설비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이제 일부 임대료 상승을 허용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임대 기간, 리모델링 중에 불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이제 대안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른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시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가꿈주택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는 터세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저는 듣기는 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 주거지의 노후 가구에 대해서 최소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들 갖고 있고, 실제로는 모든 건물을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도 사실 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자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아주 오래되고 이제 그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줄이면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건물이. 지금 한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추워도 냉난방을 안 하세요. 더워도 냉방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거든요. 지금의 70대, 60대만 해도 80대, 90대에서 사용하던 에너지 소비 패턴과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의 40, 50대, 지금의 30대 어느 누군가가 사용하게 될 건데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동안은 참고 견뎠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참고 견디기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접근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은 소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자립마을 효율화 사업도 LED 교체하고 회생 제동 장치 설치하고 이런 정도에서 거의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물들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대부분 3, 40살이 됩니다. 건물이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 시점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그 의견 수렴 과정만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준비해야 비로소 2040년에도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무 논의가 되지 않으면 2050년이 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한강변에 보면은 그렇게 계속 의견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 각각의 아파트들이 그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15층짜리 6동을 헐게 되면은 금천구가 그 한 해 동안 배출하는 폐기물의 20%를 배출합니다. 그 많은 아파트들, 상계동, 그 하계동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파트들 동시에 3, 40살이 되는데 동시에 다 고친다고 하면 그 폐기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순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휘비로 전환할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안 하면 2050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거를 10년 동안 계획해서 10년 동안 짓고 10년 동안 하다 보면은 2050년이거든요. 지금 계획해야 2050년에 지휘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량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로, 지자체 단위에서 개별 건축물 단위로 그 의무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이 이런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건물별로도 언제 리모델링을 할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뭘 하는 게 가장 비용 효과적인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자 알아서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로드맵을 짜고 내가 정확하게 2030년까지 얼마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리스크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건물에서 그런 운영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시범 사업을 지금 1단계가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상 범위 설정할 건지, 규제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지, 실제 이 제도에 서울시가 규제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부분은 사실 2050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나 NDC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공공건축 리모델링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행 조직이라든지 민간 참여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조차 이행 조직이 없어요. 이제 로드맵을 딱 수립하고 총량을 줬을 때 설비 담당하시는 분이 그 건물 전체의 것들을 결정할 결정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실천 단위에서 어떻게 할지 시행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도쿄랑 뉴욕에서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시도 지금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방안 연구가 끝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자체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총량제를 통해서 이제 감축을 할 때 외부 감축분을 허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감축분을 이제 감축 그 규제 수단을 올리다 보니까 사실 대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오거든요. 특히 고밀화 지역에서는 자립률을 뭐 한 40%, 50%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의 다른 부분, 에너지 생산,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의 거래를 통해서 혹은 탄소 크레딧을 통해서 서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효용도 나누어 갖는 그런 상생 모델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의무 규제와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 등 여러 가지 이제 완화 같은 것들이 매칭되어 있는데요. 사실 용적률 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건물들에만 좀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공 기여를 검토해서 의무 같은 것들을 줘서 이 지역에 그 신축하는 건축물의 자립률을 높이게 한다거나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까 이제 대규모 재건축이 일어날 때 재건축으로 인해서 밀도가 높아졌는데 그 부분의 자립률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과 통합으로 이제 그런 것들 묶어서 이제 그런 걸 설치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계획을 해서 이제 그런 부지들을 확보하는 방식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장기적인 탄소 중립이랑 보면은 이 보일러가 다 전력화되거나 다른 연료 대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역 난방으로 대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가스히트 펌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신축을 하는데 가스히트 펌프를 한다는 거는 매몰 자초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에 콘덴싱으로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콘덴싱으로 교체하면 많이 주는데요. 한 20% 이상 줄 텐데 10%, 뭐 5% 건물마다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주는데 이제 이 콘덴싱도 어차피 10년 후에는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력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콘덴싱으로 교체 못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제 배수구가 없다든지 하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시스템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쓰게 한다거나 하면, 시스템 보일러는 사실 좀 규모가 있어야 돼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긴 한데 소규모에 쓸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 제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2030 스마트 에코시티 비전에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물은 공공건물 차원의 클라우드 플랫폼들도 필요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이제 수요 관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서울시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그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도시 계획을 검토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로 에너지 건물은 결국 냉난방 에너지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기계들,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그다음에 빌트인 가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최적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덕션을 교체될 때 미니 태양광으로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재생 열 에너지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은 침수 지역에 대한 정보, 그다음 폭염 지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풍수해를 어떻게 관리할지, 보험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그 해안가 같은 경우 침수 지역을 이제 건축법에서 1층을 아예 뉴욕 같은 경우 잠기도록 설계하거든요. 잠겨도 무방하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폭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노후 취약 지역에서 이제 그 지금 반지하 주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 이런 것들도 이제 기후 위기 적응을 통해서 지금 이제 단열이나 이런 성능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서 사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필요하거든요. 이 제로에너지 전환이 온실가스 줄이뿐 아니라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도 사실은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물질들은 100년 이상 공기 중에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출한 것만으로도 기후 위기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꾼주택 사업 예산과 사업 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도래 개정까지 했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10%구나 이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바로 세양할 거, 그다음에
정부에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내용들을 풍부히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현장에서는 노출이 돼요. 즉 시공비가 월등히 올라갑니다. 또 그 시공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주자나 그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 닿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책 사업이다 해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권자의 어떤 이 권한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저런 등등을 쭉 들어보면서 저는 그 온실가스를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물론 온실가스를 줄인다면은 그 설비 기기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면 왜 설비 기기가 가동이 돼야 하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추울 때는 온도를 높여야 되고 또 한여름 더울 때는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 인체의 체감 온도를 저는 국가적으로라도 최소한도 지금의 설정된 체감 온도보다 상하 한 2도 정도만 우리가 체험한다면은 체감 온도를 그걸 적응해 나간다면은 저는 지금 이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의 한 50%는 세이버가 된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삿포로 제일 북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 중, 고등학교에 하복 교복이 없습니다. 딱 1년 내내 하복에도 있고 동복도 그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추운 지방에 이 하복 옷을 겨울에 입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인체의 어떤 체감 온도를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지금까지 아까 우리 대표님들도 7, 80대 지금 기성세대들이 살다가 이 거주 공간에 떠나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씀 잘 나오셨는데 그 정책적인 방향으로 한 2도 정도만 체감 온도를 상하향해 주면은 지금까지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는 약 한 50% 이상 줄어든다. 그게 제일 이 효율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자들의 어떤 그 역량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즉 이제 어떤 설계자의 설계 기법이랄까. 또 그 설계 기법에서는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요즘 보세요. 우리 그 한 가정의 유니트를 보면은 거실이 따로 있고 다이닝 치킨이 따로 있고 또 그 부엌이 따로 있고 또 다용도실 내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 일명 코리빙이라는 그런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다중들이 살고 있는 주방을 공유로 쓰는 방법. 그러면은 내부 공간은 줄어들면서 그 설비 기기에 대한 어떤 동선이랄까 각각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식생활 먹는 것도 좀 우리가 채식 중심으로 그다음에 의복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이제 좀 더 새로 뭐 아무리 패션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생활 패턴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은 저는 얼마든지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우리 그 건축에 필요한 그 에너지 전략 그 설계는 상당히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걸 커버하기 위한 어떤 그 정도에 불과하지 원천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개별 주택에서 공동으로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걸 강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공 임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유럽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주거 최소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주거 복지를 위해서 1인당 최소화 필요한 면적을 규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방송들도 있지만 혼자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소유를 하고 그러면 냉난방을 할 때 옛날에는 지금 이제 저층주거지의 어르신들 보면은 내 몸만 데우거든요. 그래서 전기 장판만 트세요. 난방을 안 하세요. 딱 여기만 난방을 했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면 전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전체 방을 다 난방을 하거든요. 결국은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거는 혼자서 거의 예전에 한 4배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해외의 그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서는 1인 최대 거주 면적이라는 것들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혼자서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정책적으로 그걸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적인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온도 조절 부분은 사실은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잡았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기후위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서 하셨던 온도와는 굉장히 다른 범주로 온도가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건축물에서 적당히 단열을 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처럼 온도 부하가 줄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온도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그 얘기인즉슨 거의 1년 내내 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냉난방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건물이 되는 것들이 이 지휘비 전환, 그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이 탄소 중립에서 지휘비가 의무화될 수밖에 없도록 요구되는 거는 그런 정도의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온도 제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온도 제어라는 것들이 지금 기밀하고 단열이 어느 정도 된 건물에서는 온도 측정이 돼요. 근데 예전에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부서 안에서 이제 자문회의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공공건축물 냉난방 온도 다시 제한하자. 그래서 규제를 하자. 제한을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냉난방 온도를 제한한다고 해서 26도라고 했는데 가서 여기를 틀어보면은 26도인데 저기를 틀어보면 30도고 이게 건물이 너무 성능이 안 좋으면 아까 이제 뱀스 같은 것도 제로 에너지에 와야지 필요한 거죠. 그냥 옛날 건물에다 뱀스를 아무리 붙여놔도 이 건물이 아무것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어를 하기도 전에 열이 다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냉난방 열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수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저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온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후위기 적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전체 건물의 최저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들을 진짜로 지휘비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건물주들이 있는데 건물주들한테 부담을 좀 확 주고 싶어요. 그런데 쪽방촌은 실제로 그 에너지 사용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총량 규제하는 방법을 좀 세밀하고 다양하게 좀 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 여기 파리 15분 도시, 뭐 멜버른 20분 도시 이제 이게 있는데 지금 강북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재개발을 좋아하지 않고 뭐 중규모 정비 사업을 뭐 다양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15분 도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아직은 이렇게 모델이나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한테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개념도만 있어서 그런 좀 구체적인 어떤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 설계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좀 인식 제고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 전에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대책으로 내놨던 게 한파 쉼터, 무더위 쉼터인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파 쉼터 옆에 바깥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막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별 단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사회가 보편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야 되고 아까 총량제에 대한 외부 감축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감축이 잘 안 되는데 총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해서 어쨌든 간에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을 동시에
동시에 가져가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뭐 재개발도 얘기하시고 중구로 그런 개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건축가이자 도시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정책에 따라서 재개발 중심으로 정책을 갔다가 도시재생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서울은 메가시티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한 곳으로 다 방향으로 가서 이제 시민들 다 그렇게 유도하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이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의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규모의 도시들은 지금까지는 이런 실험들을 사실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못했다기보다는 서울 규모의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도쿄나 이런 데서 일부 정도 했던 그런 것들 모델이 있고 뭐 순차적으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옮기고 뭐 이런 방식들도 있고 재생을 했던 그런 예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모델을 서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제 신도시 개발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사실 서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외부로 가는 것보다 서울의 일부는 고밀화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그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잡아야 고밀화된 도시의 장점을 과연 서울이 누리고 있는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5분 도시는 15분 내에 많은 것들을 접하는 건데 서울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용도 다 획일적으로 분할되거나 그런 지역들도 많아서 결국은 저 위쪽에 상계동에서는 출퇴근하기 위해서 강남까지 나오려면 지하철을 타고 되게 고통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도 일자리가 있고 강남에도 주거가 있고 사실 그런 식의 복합적인 개발들이 지금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